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소비자 지표가 이미 최악이에요. 그런데도 주가는 또 올랐고요. 변동성도 없고 구리 가격은 또 폭등하고 있고요. 앞뒤도 안 맞죠. 자, 저희 오늘 다룰 이슈가 오늘 바이오 주총대회도 있고요. 이 안 맞는, 싱크가 안 맞는 소비지표와 구리값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고, 원전주, 국내 또 미국 모두 변동성 큽니다. 원전주에 대한 이야기, 또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도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일발장전과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요, 종목과 뉴스, 투자 전략까지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 진짜 방향성 모르겠어요. 그냥 4월 첫 주까지는 다 기다릴 모양입니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싱크가 안 맞다는 표현이 좀 정확한 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 좀 해석을 좀 해드리면 소비자 이제 기대지수, 소비자 신뢰지수가 오늘 발표가 됐잖아요. 뭐 둘 다 굉장히 안 좋았어요. 기대는 완전 박살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거잖아요. 미래에 이제 미국 경기가 좋을 거냐 나쁠 거냐에 대한 예측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미래에 대한 예측이 왜 나빠졌는가? 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제 관세 정책 가지고 횡포를 부리니까 이게 이제 미국의 물가를 자극할 거고, 그러면서 미국의 이제 경기 둔화가 올 거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얼마 전까지 다뤘던 S의 이제 공포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주 들어오면서 이제 기류가 좀 바뀌었잖아요. 4월 2일 날 이제 상호 관세가 이제 시행은 될 건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국가들이 대상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자동차는 확실히 면제될 것 같고, 유예되고 아예.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제약 쪽도 뭔가 이제 조금 유보적인 입장인 것 같고,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이제 우려가 해소가 됐으니까, 뭐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좀 완화가 됐으니까 오히려 이제 주식시장은 사건의 이제 원인이 되었던 게 완화가 됐으니까. 지금 현재 이제 3월 달에 이제 소비자 이제 기대지수라든지 신뢰지수가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이제 내성을 갖고 반등을 하는 거예요. 뭐 미국 주식은 워낙 또 많이 빠져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기술적인 이제 반등. 특히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 증시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내만의 날 이후로 확실하게 이제 미국 증시는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좀 되고 있다. 다만 이제 요게 썩 달갑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이 또 이번 주에 폭감했어요. 급감을 했어요. 20조가 넘어갔던 게 뭐 어제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틀 전에 12조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게 저는 미국 주식도 영향이 조금 있고, 우리도 있잖아요. 정치 일정도 있고, 뭐 그런 이슈들 때문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미국 주식 시장이 이제 좋아진다라는 게 썩 달갑지만은 않다. 뭐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가운데 영민 매니저 일발, 오늘의 일발은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이런 가운데 뭐 관세에 대해서도 약간은 이제 좀 피난처가 좀 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공매도가 재개되는데 공매도의 또 안전처가 어디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뭐 역설적으로 공매도의 안전처가 될 수 있는 게 또 제약 바이오 업종이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확실한 모멘텀을 가지고 돈 버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 이제 배팅을 하면 공매도 세력들도 절대로 함부로 공매도를 치지 못할 거다. 오히려 공매도를 잘못 쳤다가는 숏 스퀴즈에 당해가지고 굉장한 이제 손실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돈 버는 이제 제약 바이오, 바이오테크 기업으로 이제 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스코텍, 뭐 여러분들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항암제 미국 FDA 이제 최초로 렉나자라고 하는 게 이제 항암제 승인을 좀 받아가지고 굉장히 좀 쾌거였죠. 많은 분들이 이제 유한양행의 이름은 기억들을 하시는데 오스코텍은 뭐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렉나자의 후보 물질 이름 이제 레이저티닙, 이 레이저티닙을 최초에 이제 발굴하고 이제 개발했던 회사가 바로 이제 오스코텍의 자회사, 알짜 자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제노스코라고 하는 회사예요. 그 제노스코가 이 레이저 티닙을 발굴을 해가지고 요걸 이제 열심히 이제 임상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가 2015년에 유한양행 쪽으로 기술 이전을 했어요. 유한양행 기술 이전 해가지고 유한양행이 이제 임상 1상 이후에 2018년에 존슨앤존슨,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 쪽으로 기술 이전을 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이제 사실 글로벌 이제 빅파마와의 이제 협력이 이제 시작이 좀 된 거고. 전설의 시작이죠. 맞습니다. 진짜 전설의 시작이었고. 그게 한 6년, 7년 만에 작년에 이제 결실을 좀 맺고 렉나자가 미국 FDA에 대한민국 이제 뭐 제약 바이오업계 역사상 처음이죠. 항암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FDA에 품목 허가를 이제 받았다라는 이제 쾌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쾌거가 그냥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돈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미국 FDA 이제 승인을 받으면서
총액이 이제 6천만 불 정도의 승인에 따른 이제 네, 마일스톤 보너스를 마일스톤. 이제 수령을 했거든요. 유한양행이 이제 6천만 불을 다 갖는 게 아니라 오스코텍이 40%의 지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2,400만 불을 이제 수령을 했고 그 2,400만 불을 오스코텍과 제노스크가 반반씩 이렇게 사이좋게 나눠 가지는 구조였다. 그래서 작년에 이 2,4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억이 조금 넘는 금액을 수령을 했기 때문에 네.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매출액이 340억 원,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이었고 영업 적자도 막 200억, 300억씩 적자가 나던 게 27억까지 줄었어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올해에 매출액이 700억이 넘어갈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 예. 영업이익이 거의 300억 가까이 나올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어요. 예. 작년에 일단 미국 FDA 이제 승인을 받고 그 승인에 대한 말소는 이제 수령이 된 건데 유럽도 작년 12월 달에 승인을 받았거든요. 네. 유럽 EMA의 승인을 받았는데 유럽 승인 받은 거에 대한 말소는 아직 수령을 안 했어요. 올해 상반기 안에 수령을 하게 될 거고 예. 지난 3월 달에 또 최근에 이제 캐나다에서도 품목 허가를 받았어요. 캐나다의 품목 허가 받은 거에 대해서도 또 수령을 하게 될 거예요. 각 지역마다 최소 400만 불 이상씩 수령을 좀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 항암제 승인 받은 거에 대한 이제 말손을 계속해서 이제 수령을 받게 될 거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계속 유입이 좀 된다. 아시아도 남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일본과 중국. 중국 쪽도 승인이 네. 남았어요. 그럼 이게 거의 글로벌 출시가 되는 거라고 볼 수 네. 있기 때문에 승인이 될 때마다 건건이 최소 400만 불 이상의 마일스톤을 이제 수령을 받게 되면 또 그것만 하더라도 한 200억 이상은 충분히 이제 네. 된다라고 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좀 중요한 게 렉나자의 이제 본격적인 매출. 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오늘부터 이제 유럽 폐암학회가 시작되죠. 시작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초록이 공개가 됐었는데 아니 전체 생존 기간 데이터 자체가 안 나와가지고 예. 도대체 이게 뭐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임상에 참여했던 환자들의 60% 이상이 아직도 생존을 하고 있어서 중앙값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MOS가 이제 도출이 안 되는 거죠. 환자가 아직 지금 60% 이상이 살아 있으니까 이게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다가 이제 사망을 하셔야 약을 복용하고 얼마나 이제 생존할 수 있는지가 집계가 되는데 60% 이상의 환자가 아직 살아 있으니까 통계가 안 나온다. 통계가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전체 생존 기간이 늘었다. 일단 숫자로 보면 사망률 자체가 25%나 이제 급감을 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타그리소가 이제 장악하고 있는 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시장 최소한 8조에서 10조 원 정도 이제 규모로 추정이 되는데 요걸 이제 렉나자가 이제 1차 치료제 시장에 진입을 해서 시장을 다 뺏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를 오늘부터 이제 존슨앤존슨이 공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49개월 얘기했었잖아요. 네, 생존 기간. 네. 그거 한번 좀 설명을 이게 다시 이제 해주시죠. 타그리소가 네. 일단 단독요법 기준으로 봤을 때 37개월 정도 이제 생존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3년. 여기서 최소 12개월 이상 더 늘어날 거다라고 추정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전체 생존 기간이 데이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최소 일단 49개월은 9개월. 달성을 한 거고요. 4년입니다.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라는 게 요번에 이제 발표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의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내가 이제 주치이고 내가 이제 다루는 폐암 환자가 약물을 이제 복용을 해야 되는데 타그리소 말고 이제 새로운 이제 이 렉나자라는 렉나자를 이제 써요. 렉나자하고 뭐 리브리반테 병용요법이에요. 이 병용요법 마리포사 요법이 새로운 이제 요법이 미국 FDA하고 유럽에서 승인을 받아서 요걸 보니까 환자가 최소 1년은 더 사네. 생존하시네. 네. 그러면 어떤 걸 이제 여러분 만약에 가격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면 치료제의 가격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어떤 걸 여러분들이 처방할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1차 치료제는 타그리소가 아니라 렉나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존슨앤존슨의 추정컨대 미국 쪽에서 매출만 거의 7조 원 이상을 지금 추정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저는 믿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전체 생존 기간 데이터가 공개가 좀 안 됐었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에 대한 이제 매출 전망치 자체에 대한 신뢰가 이제 없었는데 네. 이제는 요번 유럽 폐암학회가 지나고 나면은 이 존슨앤존슨이 전망하는 매출 전망치에 대한 합리적인 이제 신뢰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제 로얄티가 나오는 거예요. 네, 로얄티. 그렇죠. 소위 말해서 매출액에 대해서 따박따박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로얄티에 대한 이제 매출까지 인식을 좀 하게 된다면 뭐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오스코텍 역시도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아진다. 이렇게 돈 버는 바이오테크 기업이 되면서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이제 신약 후보 물질들을 계속 발굴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제 유상증자나 이런 거 없이 계속해서 이제 후보 물질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ADEL-Y01이라고 하는 거 이게 아델로부터 이제 기술 도입을 한 거거든요. 알츠하이머 치료제 미국 임상 1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요거 외에도 뭐 면역 혈소판 감소증, 각종 이제 고형암에 대한 항암제 이런 것들을 이제 파이프라인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랭라자의 매출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유입되는 이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새로운 파이프라인 역시도 성공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작년 이제 8월 달에 승인받고 난 이후에 굉장히 부진했어요. 쾌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제노스코를 이제 상장시킨다라는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그냥 반토막 나버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악재는 저는 충분히 선반영이 됐다라고 저 보여지고, 가격에 있다? 이미 네. 가격에 충분히 다 녹아들어가 있는 재료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악재는 다 주가에 녹아들었고 이제는 돈 버는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으로 오스코텍을 조금 재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오스코텍을 소개를 조금 해드렸고요. 차트 보시면 뭐 굉장히 이제 하방이 탄탄하게 좀 지지가 되고 있어요. 장기 이평선이 지금 밀집이 딱 되어 있는 상태고 정확하게 지금 정배열이 이제 딱 되려고 하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한산하잖아요. 작년 10월 이후부터 그냥 거래가 거의 이제 바닥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게 이제 제노스코 때문이죠. 맞습니다. 그 상장에 대한 이제 악재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악재가 이제 해소가 좀 되고 거래량이 한 250만 주 이상으로 이제 강하게 한번 붙어주기 시작하면 추세는 확실하게 이제 상방으로 좀 돌아설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남들이 관심 잘 안 가질 때 조용히 좀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일단 어제 종가 뭐 31,300원 정도 매수가를 설정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7,000원 정도,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27,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스코텍 오늘의 영민 매니저는 오스코텍으로 향했었고요. 지금 유한양행의 랭라자가 있는 바로 그 최초의 출발점이었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이야기해 주셨지만은 왜 오스코텍만 못 갔느냐? 이제 풀렸죠, 그게. 그 자회사 제네스코라는 여기를 또 상장한다는 소문이 들면서 이제 주가가 계속 눌려왔는데 이 정도 가격이라면 이제 그 악재도 선반영 돼 있다라는 평가고요. 만약에 누가 유한양행 사요, 오스코텍 사요. 왜냐면 내일 모레쯤엔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유럽 초록.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사요? 유한양행도 사고 사실 오스코텍. 이제 뭐 당연히 주인공은 유한양행인데 네. 사실 유한양행은 이제 시총이 한 10조 정도 되는 이제 조금 이제 무거운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오스코텍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가격 매력이 상당히 좀 부각이 좀 되고 변동성. 시가총액도 한 1조 원 내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오히려 지금 정도 수준에서 보면은 상승 여력으로 이제 따져보면 물론 뭐 유한양행도 지금 뭐 평균적으로 저는 한 15만 원 이상 가야 그게 적정 가격이다라고 봅니다만 뭐 오스코텍도 충분히 좀 가격적으로 좀 매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가볍게 움직이고 또 유한양행은 주당 가격이 막 10몇만 원씩 이러니까 아무래도 또 주당 가격을 또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스코텍이 조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유럽 학회 결과는 아마 또 영민 매니저가 바로 전해주셔야 됩니다. 제발 49개월, 4년 이상은 생존하기를. 또 폐암 환자 가족분들도 많이 바랄 겁니다. 또 그리고 저희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첫 번째 이슈입니다. 슈퍼 바이오 주총대회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매니저, 오늘 43곳의 바이오 제약그룹이 주총을 하는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한미 사이언스 좀 해볼까 하는데 일단 오늘의 주총 이전에 어제 주총을 안 다룰 수가 없어요. 실은 오늘 셀트리온이 해야 되는데 이제 어제 미리 셀트리온이 했어요. 제 느낌에는 매를 좀 미리 맞으려고 한 게 아닌가. 진펜트라에 대해서 이제 서정진 회장이 워낙 좀 어제 비난도 많이 받아서 직을 걸겠다 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서정진 회장이 이제 주주들에게 굉장히 사죄했던 모습이 좀 떠오르는데 사실 이번 주총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펜트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고 이제 북미 지역에 진출을 했고 그에 따른 어떤 이제 실적도 좀 빠르게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지지부진하고 또 그리고 또 이제 그 3사 합병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아직 완벽하게 해소된 게 또 아니다 보니까 또 이런 어떤 원성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고 또 진펜트와 관련된 이제 성과로 이제 보여줘야 결국 주주들이 다시 한번 환호할 거고 셀트리온 주가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히려 이제 새롭게 이제 신약 개발이라든지 또 그리고 CDMO 사업까지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을 한다고 말만 했었지 아직까지 그에 따른 어떤 그 로드맵이나 아니면 진행 사항들이 지금 아직까지 자세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셀트리온 그룹이 기존에 했던 바이오 시밀러 외에도 앞으로 뭐 CDMO와 신약 개발을 하겠다라만 말만 했지 그에 따른 어떤 정확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안
올랐기 때문에 지금 그 주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또 셀트리온이 이번에는 좀 기대가 그래도 되는 게 네. 예전 우리가 트럼프 1기 때도 사실 가장 큰 수혜 그룹이 셀트리온 그룹주였잖아요. 아무래도 약가 인하 정책과 같이 좀 맞물리면서 결국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랬을 때는 또 관세 면제도 가장 먼저 진행될 수 있는 게 바이오 시밀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사실 이번에야말로 트럼프 2.0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된 만큼 결국 셀트리온 그룹주가 본격적으로 주가가 좀 회복해야 될 수 있는 좀 유일무이한 또 시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진펜트라의 어떤 이제 약진과 그리고 또 이제 그 위탁 생산 CDMO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까지도 좀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도 주주들에게 좀 자세하게 그 로드맵을 좀 발표해야 시장에서 기대감이 좀 적용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 뭐 그 신약 개발하겠다, 뭐 투자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어떤 정확한 로드맵이 나와줘야 될 시기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준호 매니저는 올해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도 놀랐던 게 진펜트라 한 6천억 네. 뭐 팔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3,400억이었거든요. 맞아요. 올해 이제 어제였습니다. 셀트리온 주총은 어제 이제 7천억 팔겠다라고 네. 했는데 작년에 워낙 차이가 커서 좀 의심도 맞아요. 있어요. 유럽에서 워낙에 잘 나가가지고 예. 당연히 이제 북미 지역에 진출만 하면 정말 대박이 날 그럴 줄 것이라는 알았는데. 기대감도 분명히 있었었는데 예. 생각보다 지지부진하고 근데 다만 그 예전에 한번 다큐멘터리가 작년 말 정도에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서정진 회장이 지금 이제 미국이 전역을 막 돌아다니면서 뭐 세일즈하는 모습들을 네. 찍은 그 유튜브 다큐멘터리가 있었더라고요. 작은 호텔 방에서 막 네. 예. 그래서 이미 자기의 뭐 어떤 있고. 그 병원을 거의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네, 네. 작은 호텔 방에서 예. 비즈니스룸도 아니고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방에서 밤새고. 밤새면서 진짜 돌아다니면서 밥도 진짜 조식도 먹어가면서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주들에게 어필하려고 했던 유튜브에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주주들에게 다시 한번 사죄한 만큼 네. 진짜 이제 북미 지역의 진펜트라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직접 몸으로 뛰지 않을까 저 보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근데 셀트리온은 사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만큼은 충분히 좀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 예전에 막 분식회계 리스크도 이미 다 주가에 반영되었고 3사 합병에 대한 노이즈까지도 주가에는 정말 많은 부분 좀 반영이 된 상태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진짜 진펜트라의 어떤 매출만 숫자만 좀 그렇죠. 확인만 되면은 네. 정말 셀트리온 그룹주는 정말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는 또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도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밀어줄 수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 딱 맞물리기만 한다면 한마디로 진펜트라 실적만 나와준다면 네. 셀트리온은 강하게 올라갈 일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서정진 회장이 올해도 만약에 안 되면은 네. 이제 경영진이 책임지겠다, 직을 내놓겠다라고 했습니다. 7천억 매출입니다. 올해는 제발 좀 작년과 같은 그런 사안이 안 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영민 매니저. 네. 오늘 40세고 다 보면 좋겠는데 저희는 일단 한미사이언스를 픽을 했거든요.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뭐 전망과 주총 내용과 함께 네. 뭐 그밖에 또 영민 매니저가 보는 주총이 일단 뭐 있다면 셀트리온도 저도 간단하게 좀 리뷰를 좀 해드리면 좋습니다. 네. 어쨌든 이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미국 진출 전에 유럽에서 램시마 SC로 정말 네. 엄청난 성공을 좀 네. 거뒀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진펜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미국 상륙을 개명한 이제 거죠. 준비를 했고 네, 특히 미국 상륙 준비를 이제 서정진 회장이 직접 진두지휘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이제 기대치가 훨씬 더 좀 많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결과가 좀 처참했죠. 네, 처참했죠. 저는 오히려 이제 셀트리온 얘기하기 전에 이런 상황을 되짚어 보면 SK 바이오팜 진짜 대단하다. 이 뇌전증 신약 개발해가지고 거의 3년 5년 동안에 사실 미국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병의원이 직접 영업을 해서 영업망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SK 바이오팜은 본인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이거 영업망을 구축을 해가지고 작년에 5천억이 넘는 매출을 기록을 했잖아요. 엑스코플이라는 네, 올해는 7천억이 넘게 이제 맞아요. 매출이 나올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다시 한번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유한양행도 정말 지금 손 안 대고 거꾸로 있는 게요. 이게 존슨앤존슨에서 알아서 영업을 다 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팔리기만 하면 로열티를 받게 되는 구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현명하게 선택을 하는 게 빅파마와의 합종 연행을 해가지고 영업도 있어서 빅파마들이 영업력을 이제 활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성공을 하고 난 이후에도 신약 승인 받아봤자 소용없어요. 판매가 돼야 되는 거지. 그걸 이제 셀트리온이 과제를 풀어야 된다. 다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에 서정진 회장이 해왔던 어떤 레퍼런스를 봤을 때 캐나다와 미국 쪽에 굉장히 공을 들여서 지금 영업망을 구축을 해놨고 그래서? 현지 법인들을 다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올해는 저는
7천억 정도로 얘기했지만 그 이상의 성과도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가격과 성능에 있어서 이미 유럽 시장에서 상당 부분 검증이 되어 있는 이제 의약품이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또 미국은 최근에 물가와 관련된 이제 우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진펜트라가 이제 가성비를 앞세운 상당히 좀 효과적인 이제 의약품으로 시장 침투가 저는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작년은 뭐 영업만 구축하는 차원에서 조금 매출이 지연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올해는 목표로 하는 뭐 7천억 이상 7천억. 충분히 저는 도달이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합병에 대한 이제 이슈들도 해결이 되고 많은 주주분들이 원하는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의 나스닥 상장까지도 추진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한미약품그룹이에요. 오늘입니다. 오늘 네. 오늘 주총이에요. 한미약품그룹은 아마 진짜 뭐 엄청난 원성과 이제 성토의 장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차트를 보시더라도 한미약품과 볼까요? 한미사이언스 주가는 완전히 거의 지금 박살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한미사이언스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 지경이에요. 이게 결국은 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과 집안 싸움 뭐 이런 집안 것들로 싸움이죠. 인해서 네. 사실상 신약 개발에 대한 모멘텀은 전혀 부각이 안 되고 완전히 이제 그 집안 싸움의 주가는 그냥 폭락을 해버렸어요. 결국 주주들만 이제 피해를 보게 된 거거든요. 지금 보신 게 이제 한미사이언스 차트고 한미약품 약품 차트도 볼까요? 뭐 거의 비슷해요. 네. 그두 기업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사실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 거,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나라에 이제 각인시켜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엄청난 이제 성과를 많이 만들어냈던 기업인데 최근 한 1, 2년 동안에는 거의 뭐 최악의 주주 정책을 이제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총이 좀 반전의 계기가 좀 돼야 하고 어쨌든 이 집안 싸움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다 수습이 좀 되어 있는 됐죠. 상태이기 때문에 네. 가버넌스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을 해소를 하고 앞으로 이제 주가를 어떻게 이제 부양할 것인가. 그리고 한미약품 그룹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굉장히 이제 유력한 파이프라인들이 많아요. 네. 항암제도 그렇고 사실 최근에 이제 뭐 그 올릭스가 메시 치료제 사실 기술 이전을 했지만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메시나 내시 치료제에 관련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또 한미약품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주총을 통해서 그런 이제 악재들 좀 털어내고 주가가 이제 좀 반전을 할 수 있는 좀 파격적인 이제 이 주주 친화 정책들을 좀 공개를 좀 해주기를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가격으로만 놓고 보면은 오늘 이제 어떤 주총에서 무슨 메시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좀 안전마진은 구축됐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좀 선배팅이 또 들어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아직 메시지 모릅니다. 주총 메시지는. 좀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을 없다, 것 같고요. 이것도? 저는 뭐 네, 제약 메시지 바이오는 확인해라. 특히나 추세가 오히려 무너져 있는 종목이 다음 주에 우리 또 공매도 얘기하니까 다들 이제 공매도 좀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추세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애들이 공매도에 있어서는 더 좀 큰 피해를 볼 수 있어요. 네. 오히려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때리더라도 주가가 이제 방어가 되고 오히려 숏스퀴즈가 나올 수 있는 두려움이 가능성이 있죠. 더 높은데 이렇게 무너져 있는 종목들은 매도가 조금만 나와도 받아줄 수 있는 물량들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더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어떤 정책을 주주 친화 정책이나 신약 개발에 대한 이제 청사진이 공개되는지 좀 확인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확실하게 바닥을 좀 이제 잡았다라는 이제 시그널이 좀 나오고 난 이후에 접근을 하셔도 뭐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는 뭐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44곳의 슈퍼 바이오 주총대회입니다. 바이오 기업도 주총을 하는데 그중에서 일단 한미사이언스 좀 좁혀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이제 원전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매니저. 오클로라는 종목도 막 지금 급등락하고 맞습니다. 있어서 이거 위로든 아래든 튈 것 같다라고 하는데 우리로 와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실은 정치적 불확실성만 맞아요. 없으면은 이게 벌써 뭐 4만 원대도 갔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두려움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정치 불확실성에 미국의 오클로까지도 저렇게 하니까 원전주 투자 전략 가볼까요? 어제 사실 우리 국내 증시가 하락했던 이유도 이제 국내 정치 리스크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선고일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이게 다음 주로도 연기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시티그룹은 이런 이제 탄핵 정국이 좀 장기화되면은 아무래도 신용 등급이 좀 하향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관세 폭탄에 결국에 또 이제 그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또 이제 성장률이 또 둔화될 수 있다는 얘기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결국 이제 정치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은 결국 이제 컨트롤타하고 아무래도 부재한 상태다 보니까 환율도 맞아요. 1,470원이에요. 네, 정치적 리스크만 좀 해소가 되면은 사실 또 이제 가장 피해 섹터 중에 하나가 그래도 원전 섹터였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의 가장 또 1호 정책이 또 탈원전이었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BHI 같은 대표적인 원전 기업들이 잇따라서 대규모 수주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갔던
이유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정치 리스크가 좀 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빠르면 뭐 이번 주에 좀 결론이 날 수도 있고 늦어도 한 다음 주 정도에는 결론이 났으면 좀 좋겠는데 네네. 그랬을 때 이제 원전 섹터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클로의 어저께 하락 같은 경우는 너무 크게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전날에 이제 13% 이상 급등이 급등했죠.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클로 13% 급등한 거에 대해서 막 원전주에 대한 어떤 큰 장밋빛 비전이 나온 게 아니라 13% 너무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그 차익 매물이 어떤 나올 수도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소형모듈 원자로 관련된 상용화 시기 자체는 이미 어느 정도 좀 시간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게 상용화가 만약에 지연되면은 좀 이제 재무 건전성이 좀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던 거고, 근데 그거는 사실 그냥 차익 실현의 어떤 빌미였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오클로의 어저께 어떤 등 하락에 대해서는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고 우리 국내 원전주들은 굉장히 좀 수주를 잘 하고 있고 지금 너무나 좀 나이스하게 지금 이제 경영 활동을 잘 하고 있는데 딱 정치 리스크만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아마 해소가 된다고 했을 때는 원전 섹터도 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체코 원전 이제 최종 승인도 이제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맞아요.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도 사실 원전 섹터의 어떤 이제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요것만 딱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3월 말 그러니까 3월 달만 지나고 나면은 원전 섹터는 정말 이제 강하게 한번 그동안 응축됐던 어떤 이제 수급이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인데.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공매도 같은 경우는 31일 날 재개가 되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라 보고 있고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게 공매도에 타겟이 되는 게 아니라 대차장고가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공매도에 타겟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대차장고가 가장 높은 거는 우리 국내에서는 에코프로 BM을 필두로 한 2차전지 대형주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 대차장고가 높기 10% 이상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 기업들이 많이 빠진 기업들이 공매도에 타겟이 되는 거지 그냥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공매도에 타겟, 로봇주가 올랐다고 공매도 이게 절대 아니라는 것만 잘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문 매니저. 근데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말하기가 약간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이게 이제 여야로 표현을 그렇죠. 하겠습니다. 뭐 여 쪽으로 가든 판결이 야 쪽으로 가든 거기에 따라서 원전주가 울고 웃으니까 그게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근데 야 쪽이 돼도 괜찮은지 그러니까 이게 과연 거기에 대한 좀 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그냥 명확하게 제시를 해드릴게요. 이제 여야든 상관없다. 제가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드렸잖아요. 미국만 놓고 보면 일단 데이터 센터 한 20개 정도를 이제 짓겠다라는 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될 거예요, 이건. 근데 데이터 센터 하나당 전력 수요량이 한 5기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근데 대규모 원전 하나가 보통 한 1기가와트 정도 돼요. 근데 20개가 곱하기 5 하면 100기가와트 아닙니까? 100기가와트. 그럼 원전을 100개 정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전력 수급을 뭘로 감당할 거냐? 대안은 SMR밖에 없다. 소형 모듈 원전이나 원자력 발전이 당연히 그 가장 핵심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여야 정치권이 지금 정말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원전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견이 있어서는 안 돼요. 탈원전을 탈하는 게 국가의 핵심적인 비전이 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나든 간에 원전은 본격적인 이제 수주 사이클이 분명히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국민 여론도 좀 그렇게 갈까요? 네, 맞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간다라고. 우리나라도 지금 데이터 센터 지금 지어야 되고. 용인도 지금 맞습니다. 용인 이제 반도체 없잖아요. 클러스터에 지금 대안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반도체는 이제 파운드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SMR가의 이제 파운드리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뉴스케일 파워의 SMR 이제 수주가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되면 가장 수혜를 많이 입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될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사업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근데 왜 이제 오클로가 오늘 조금 빠졌냐면 아까 준호 매니저 잘 설명해 주셨지만 뭐 그 전날에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빠진 것도 있고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안 좋았죠. 근데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SMR이 단 한 군데도 가동이 되고 있는 곳이 없어요. SMR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공장 지으면 한 1, 2년 안에 이제 완공이 될 거기 때문에 아직 전 세계 단 한 군데도 SMR이 가동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니콘이에요. 아직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뭐 지금 당장은 좋지 않을 수 있는데 앞으로 엄청난 이제 수주들이 많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조선과 방산이 분위기가 한 2, 3년 전부터 무르익다가 올해 이제 터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전도 사실 작년, 재작년부터 좋다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올해 진짜 이제 꽃을 피운다라고 보고 대규모 수주들이 이제 지금부터 어마어마하게 이제 좀 시작이 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 중소형주 중에서는 BHI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 주목을 하셔야 된다. 오히려 공매도니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니 이런 노이즈가 있을 때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좋은 적기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원전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두 분의 전문가 모두 이제 이쪽 뭐 하여간 뭐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던 네, 맞습니다. 원전은 좀 살리자. 국민의 여론이 맞아. 좀 한번 그쪽으로 가자라는 쪽에서 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보유자도 그렇고 들어가실 분들도. 그러나 일단은 이제 뭐 두 분의 전문가들은 크게 그 결과에 따라서 요동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쪽의 전망도 함께 해주셨고요. 지금 우리 또 이 정치적 불확실성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 의견 주셨는데 우리 앞서 랜드스카이님도 빨리 제발 정치적 불확실성 정리되고 또 지금 또 전 국민의 염원입니다. 산불. 산불도 빨리 정리되고 주식만 오르는 이제 그런 날이 오기를 또 기대해 본다라고 합니다. 저희 모두 또 기대를 해봤겠습니다. 다음은 구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리가 톤당 혹은 뭐 이제 미국 방식도 있지만 톤당으로 지금 11,000, 12,000을 가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은 준호 매니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맞아요. 닥터코프잖아요. 경기가 지금 엄청 좋은 것도 아닌데 맞습니다. 미국은 오히려 지금 소비 지표는 경기 침체인데 왜 구리값만? 약간 디커플링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구리가 약간 안전자산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것 요즘에요, 같아요. 갑자기? 맞습니다. 금, 그다음에 은, 다음에 투자처로 구리 쪽으로도 쏠리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중국의 어떤 대규모 경기 부양책 이 부분도 사실상 이제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사실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오기 전에 이미 구리 가격이 먼저 좀 움직이는 부분도 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을 봤다. 그리고 사실 또 이제 관세 폭탄과 미국의 경기 둔화에도 결국 지금 데이터 센터 충에 대한 어떤 기업들의 관심과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 확충에도 구리 수요는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노후화된 어떤 전력망 교체 작업에도 당연히 구리 가격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삼박자가 맞은 것 같아요. 미국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와 AI 투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구리에만 딱 이제 핀셋으로 적용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은 안전자산의 어떤 역할로 구리만한 것도 없다라고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거기다가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이 삼박자가 맞으면서 구리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트럼프 사재기. 맞습니다. 예, 트럼프 관세 매기려고 하니까 맞아요. 또 사재기. 자, 지금요 여러분 구리 관련주 중에 대표적인 풍산이잖아요. 풍산이 프리마켓에서 한 3%대 올라가고 있습니다. 3.3%대로 풍산이 지금 프리마켓에서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데 구리 관련주 하면은 풍산, 이구산업, 뭐 맞아요. 전선주들이 있는데 두 분의 전문가들한테 구리 관련주 하나씩 좀 픽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준호 매니저는 그래도 풍산을 좀 말씀드리는 게 역시 풍산. 풍산 같은 경우는 또 풍산 홀딩스가 또 이제 탄약 관련해서 또 이제 방위 산업 관련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풍산이 그래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방위 산업 증액에 대한 어떤 관심에도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다시 구리 가격 상승에 같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이구 사업도 물론 있지만 풍산이 이제 두 가지 모멘텀으로 풍산을 한번 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는 이제 구리 사상 최고가 연일 돌파. 구리 관련주로 뭐가 좀 땡기세요? 사실 저도 풍산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프리마켓도 저는 이런 풍산이네요. 생각이에요. 사실 이제 구리 가격이 지금 $10,000 넘어가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딱 두 가지 이유라고 해요. 일단은 하나는 좀 투기적인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5% 또 구리도 하니까. 관세 매긴다고 하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 사재기가 굉장히 지금 심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수요 측면. 요거는 이제 준호 매니저가 방금 잘 설명해 줬던 것처럼 미국은 지금 스타게이트로 한 700조 원 이상 투자를 한다 그러잖아요. 중국은 2,000조 원 투자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구리 전선에 대한 수요가 너무나 많이 이제 지금 팽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투기적인 수급이 이제 사재기도 있습니다만 사이클 자체가 지금 굉장히 호황 사이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풍산 같은 기업이 가장 대표적으로 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 어저께 방산주도 급락하고 반도체도 급락하고 조선주도 급락하고 거의 대부분의 업종들이 다 급락했는데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은 살아남았어요. 그게 결국에는 이미 선조정을 받은 것도 있지만 구리 값이 왜 올라갔는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야 이거는 데이터 센터향 이제 수요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구나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HD 현대일렉트릭도 조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풍산이 안 된다면 HD 현대일렉트릭을 오히려 구리 가격 급등하는 거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테슬라 얘기 해보고 그다음 유리기판 또 질문 많이 들어서 두 개가 못할 때요. 테슬라 얘기는 준호 매니저한테 갈게요. 테슬라 그냥 이유 없이
일론 머스크 미워서 폭락했다가 또 좀 이유 없이 실적이고 뭐고 안 보고 또 폭등하고 있어요. 빼다 보니까 너무 많이 빠져버렸네. 네. 사실 그 트럼프 당선되기 전 가격까지 떨어지면서 5년 전 가격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가격적인 매력이 생겼고 사실 테슬라가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 너무 좀 지나친 좀 고평가 논란이 있었었는데 주가가 5년 수준 전 수준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가격적인 매력이 생겼고 거기다 돈나무 언니의 어떤 발언이 크지 않았나를 보고 있어요. 5년 안에 주가가 거의 2,600달러 가겠다고 거의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근데 잘못 나온 건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돈나무 언니는 모든 걸 다 세게 부르긴 해요. 뭐 비트코인도 최소 10억, 20억 간다라고 해버리고 또 이제 엔비디아도 테슬라도 다 크게 지르는데 근데 일단 그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 최근에 어떤 정치 개입으로 인한 어떤 하락은 이미 주가에는 선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 정치 이슈는 단기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미 그 연방정부 효율부 수장 그 자체가 임기가 한 130일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원하면 더 하겠다라고 하긴 했지만 그래서 130일 정도이다 보니까 결국에 한 6월 정도 수준에서는 거의 이제 임기가 이제 마무리되는데 그 타이밍에 딱 6월 달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가 이제 상용화되잖아요. 그게 딱 맞물리면서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장 개화와 함께 그 로보택시와 또 그리고 사이버캡의 그 가치만 본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현 수준에서 최소 10배는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5년 안에 올라간다. 근데 자기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예 반영도 안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유럽 폭감에도 실적 맞습니다. 폭감에도요. 네. 근데 유럽은 사실상 이제 전체적으로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량이 대부분 다 둔화된 것도 있었고 오스본 효과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신차가 이제 출시하기 전에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들에게 그 전 모델들의 어떤 관심을 좀 줄이고 판매량이 줄어드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또 이제 상반기에 뭐 저가형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새로 나온 모델 Y 주니퍼라든지 거기다가 이제 자율주행 또 로보택시 관련된 상용화와 FSD 또 출시가 된다고 했을 때는 정말 강하게 또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올해 한 5,000대 정도를 그 일론 머스크가 또 양산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직접 기가팩토리에 투입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어떤 그 주가 반등은 약간 이제 관세의 유연성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그리고 또 이제 돈나무 언니의 역할 그리고 너무 많이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 이 삼박자가 맞으면서 그래도 3일 동안의 어떤 주가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저도 좀 과도하게 낙폭과대가 나왔고 정치 리스크는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어서 우리 국내 자율주행과 로봇도 올라가야 되는데 어제 갈 자리에 못 갔던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좀 아쉬운데요. 그거는 이제 정치 리스크로 인해서 전 섹터 전업종의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갈 자리에서 못 갔던 부분들은 그게 또 응집했다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은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기업들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를 전문적으로 주노매니저가 다루는 이유는 자유로 자율주행, 우주항, 유주항고 로봇이 다 테슬라예요.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자 개인적인 미움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곧 관둔답니다. 도주 수장도 맞아요. 131일 임기가 다 됐다라고 합니다. 자 영민 매니저가 당시 테슬라 주가 폭락했을 때 2배짜리를 외쳤고 그 수익률이 어느덧 64%가 됐더라고요. 그 점도 일단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영민 매니저한테는 유리기판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유리기판 쪽이 좀 어제 뭐 조정을 받으니까 홍삼님이요. 매일 좋은 정보 전달해 주시는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유리기판 관련주 필옵틱스, 캠트로닉스 보유해도 될까요? 영민 매니저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손순호님 캠트록스 유리기판 갈까요? 요새 많은 분들이 이제 주가만 빠지면은 이거 다음 주에 재개되는 공매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전문가들이 할 말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저는 절대 공매도 때문이라고 보지 않고 대차장고 100위권에 지금 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 단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문제는 지금 우리 코스닥 시장이 이제 투자 심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 리스크 그리고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에 대한 이제 우려를 지금 하고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급감하고 그러면 결국 나타나는 게 이제 우리가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 그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건 사실 성장률과 이제 연동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뭔가 이제 펀더멘털이 좋고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은 사실상 성장 섹터 종목들이 움직일 때는 또 좀 소외가 되죠. 근데 지금처럼 시장이 계속 분위기가 좀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이제 그런 성장성을 구가했던 종목들이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기 마련이에요. 로봇 기업들이 최근에 조정받는 이유가 이 시장에 이제 불안한 투자 심리가 가장 좀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유리기판도 지금 당장 이 기업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앞으로 기판의 대면적화 또 AI 반도체 칩, ASIC 반도체 시대가 이제 왔을 때 유리기판이 이제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의 주요 대기업들 LG그룹, 삼성그룹, SK그룹이 전부 이 유리기판에 이제 뛰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향후에 이제 방향성 자체는 너무나 뚜렷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돈을 그래도 지금 당장 못 버는데 이러니까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하락은 단순 저는 차익 실현이었다라고 보고 또 하필 또 어저께 삼성전자 그룹 내에 또 굉장히 좀 안타까운 또 사건도 좀 있었고 반도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진행되는 이제 분위기였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 중에 밸류가 가장 좀 높았던 유리기판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낙폭이 조금 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옵틱스나 뭐 캠트로닉스 전부 다 60일 이평까지 이제 기술적인 조정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하단이 딱 확인이 되면 다시 한번 이제 매수 기회가 저는 올 거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유리기판 엔비디아 쪽에서도 분명히 유리기판을 이제 도입에 대한 부분들 올해 안에 이거는 분명히 도입에 대한 이제 청사진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여전히 좀 살아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필옵틱스, 캠트로닉스 요 두 기업이 어쨌든 삼성전자 공급망 안에서 유리기판과 유리 인터포저 관련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니까 바닥이 딱 형성되면 다시 또 저가 매수 이제 기회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매도 때문에 빠진 거 아니다. 요거 이제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리기판 관련해서 영민 매니저는 지금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수급 자체가 쪼그라들었고 또 약간 별건의 이슈지만 그동안에 유리기판은 삼성전자가 좀 이끌어가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한종희 부회장 또 이 부고 소식 나오면서 아마도 이런 것들도 투심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 이런 분석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준호 매니저. 오늘의 일반은 어디로 향합니까? 오랜만에 2차전지 기업 가져왔는데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대지첨단 소재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 전문으로 한번 골라와 봤습니다. 일단 19년도에 설립된 2차전지 소재, 공정용 소재 업체고요. 그리고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사용되는 대전 방지 트레이와 PET, 이형 필름을 생산하는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매출이 굉장히 좋은 게 2024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66% 급증한 889억 원 정도 기록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59억 정도로 506% 이상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지금 해외 유수의 기업들과 좀 계속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수주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이제 독일의 보시 자회사에도 최근 수주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BSH라고 홈 어플라이언스에 160억 규모의 가전제품용 플라스틱 부품을 이제 공급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결국 독일 기업들, 특히 보시와도 협력을 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독일의 완성차 업체들과의 어떤 협력도 계속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좀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지금 최근에 BYD의 열풍이 굉장히 눈부신데 글로벌 탑5의 판매량이 진입했어요. 1등이 지금 이제 도요타 그룹이고 2등이 폭스바겐 그리고 3등이 이제 현대차 그룹이고요. 4등이 GM인데 거의 GM의 어떤 생산량에 거의 턱밑같이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BYD가 지금 전기차와 또 하이브리드 판매량 또 저가 판매량을 앞세워서 최근에 뭐 유럽 지역이라든지 또 아시아 지역 또 그리고 한국에도 상륙을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BYD의 어떤 그 판매량이 빠르게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결국에 지금 올해 안에 막 그 글로벌 그 탑 3까지도 안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또 대규모 또 이제 매서운 또 이제 자동차 굴기가 또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대규모 경기 부양책까지 이어진다고 했을 때 중국 내에서에도 판매량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벌써 전기차 최초의 매출액이 1,000억 달러를 돌파를 했고 그리고 매출도 29%, 순이익도 35% 급증했고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해외 공략도 좀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판매량도 72% 급증했다. 근데 BYD와 대진첨단 소재는 왜 뭐죠? 수혜를 있냐? BYD의 CNT 도전제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대진첨단 소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BYD 관련돼서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고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상동 다잔 나노 소재라는 세계 2위의 CNT 도전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BYD의 CNT 도전제를 공급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국내에서는 이제 BYD 관련된 가장 대표 수혜주로 이제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의 어떤 이제 배터리 업황이 이제 바닥을 다지고 턴어라운드 되고 결국 BYD의 어떤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대진첨단 소재다라고 판단돼서요. 오늘 탑픽 전문으로 가져와봤습니다. 자, 여러분 대진첨단 소재 익숙하지 않을 텐데 3월 6일 날 상장이 됐고요. 2차 전지 중에서 어제 하나 살아남아가지고 이게 뭐지 했었는데 BYD 관련주입니다. BYD 관련주. 맞습니다. 어제 또 이재용 회장이 BYD 또 방문해서 이런 얘기로 약간 좀 재료가 됐던 것 같아요.
테슬라는 LNF. 맞아요. 비아디도 여러분 노트에 꼭 넣으셔야 될 것입니다. 비아디 관련주는 대진 첨단 소재. 네. 가격 전략 볼까요? 가격 전략은 일단은 시간에서 한 3% 정도 떴더라고요. BYD가 지금 세계 판매량 5위까지 올랐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3% 떴기 때문에 약간 높게 잡아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600원의 매수가를 걸어놓고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8,7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13,2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대진 첨단 소재입니다. 최근 3월에 신규 상장했지만 비아디 관련 기업. CNT 네. 도전지 기합하면 꼭 메모리해 두시고요. 영민 매니저는 오스코텍으로 향했는데 유한양의 오스코텍. 어쨌거나 이번 주에는 네. 일발 장전을 해놔야 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투자 건승 투자 하십시오. 여기서 보내드리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